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란 말 그대로 인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하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학습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이 개념을 체계화하고 널리 알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알고 그것을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부 방법론과 자기개발, 조직교육, 심지어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메타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열쇠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1. 메타인지의 정의와 중요성. 메타인지는 크게 자기점검과 자기조절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기점검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능력이고, 자기조절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 전략을 선택 조정하거나 행동 방식을 재설정하는 능력입니다. 플라벨은 이 과정을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지점에서 헤어스타일을 고쳐 잡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다른 학자들도 학습자나 개인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필요한 순간에 자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컨대 칸트가 말한 비판적 이성도 일종의 메타사고 구조를 지니는데, 판단 그 자체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타당성을 묻는 작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습뿐 아니라 삶 전반에서 메타인지는 인간이 스스로를 객관화함으로써 발전할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2. 자기 객관화와 학습 능력의 향상. 실제 교육 현장에서 메타인지가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는 효율적인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학생과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때 왜 실제 성과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자신을 객관화해 공부 계획과 전략을 점검 수정하는 능력을 꼽습니다. 학습 초기에 실수를 발견하거나 내가 이 개념을 정말로 이해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모호한 부분을 찾아 다시 복습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훨씬 더 높은 성취를 가져온다는 것이지요. 심리학자인 제프리 카프와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몇몇 학자들은 학습자들이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능력에 따라 학습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흔히 말하듯 나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 학습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메타인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학습자는 안다고 착각하는 영역을 파헤치고 사실은 모르는 부분을 찾아 보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며 자기 역량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핵심적 작동 방식입니다. 3. 일상 속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비단 공부나 업무 환경에서만 국한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일상의 여러 장면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객관화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예컨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지금 내 기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가? 라고 잠시 돌아보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적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 에서 인간이 감정에 치우치는 순간에 얼마나 판단력이 흐려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는데, 메타인지를 활용하면 바로 그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하며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여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사회에서는 조절되지 않는 감정이나 충동적 행동이 종종 생활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때 자기 객관화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되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 올바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상황을 망가뜨릴 이유는 없다. 좀 더 차분히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4. 메타인지와 자유, 그리고 책임.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의 형벌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뜻을 빌려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인한 책임 또한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바로 그 자유와 책임을 온전히 수용하기 위한 자기인식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판단했는지 무의식의 감정이나 환경적 압박에 단순히 휩쓸렸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살아가면 자신의 행동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지금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내게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를 사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 조직과 사회에서의 메타인지. 오늘날 기업과 조직도 점차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학습 문화가 강조되는 분야에서 흔히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실패를 단순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그 실패 과정을 성찰하여 다음 전략을 개선하자 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메타인지의 기업적 응용입니다. 실패라는 결과 자체를 탓하기보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서 조직 차원에서 학습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 전문가인 피터 생게가 학습 조직 개념을 제시하면서 조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개인 수준에서 메타인지적 역량을 발휘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지원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조직이 더는 상명하복이나 권위에 위존하지 않고 열린 소통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각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학습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6.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의 무한한 가능성. 메타인지는 자기 객관화의 열쇠이자 인간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폴라벨이 말했듯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을 가질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실수와 현재의 난관을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좀 더 명료하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메타인지는 자기 기만이나 과신이 늪에서 벗어나게 하고 올바른 성찰과 결단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성숙한 단계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흔히 처음부터 완벽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도 놓지 않습니다. 그 희망은 곧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 볼 줄 아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 힘은 학습과 일상, 조직 생활, 더 나아가 인간이 자유와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자산이 되어줍니다.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기 객관화의 기술은 끝없이 연구될 가치가 있는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데카르트는 회의를 확실성에 다가가는 유일한 열쇠로 보았다. 그는 아주 오래된 인식론 문제에서 출발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가? 우리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가? 만일 어떤 사악한 존재가 나를 속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한다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그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나는 얼마든지 나를 속이게 내버려 둘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한 그는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데카르트의 유명한 선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압축되었다.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존재이다. 생각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의심하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부정하고 의도하고 거부하는 존재이다. 또한 상상하고 느끼는 존재이다. 이러한 확신을 논리 전개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상은 주관적이기 마련이다. 그러한 출발점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적, 사회적 처방들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띈다. 이것은 다른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리가 있다. 서구 문명은 개인주의의 본산이었고 18세기 이상으로 개인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시대는 결코 없었다. 18세기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와 인권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시대였다. 이전 세기에는 결정론은 우주의 체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부정했고 라이프니츠는 자신의 은밀한 사고에서 자유의지를 아예 배제했다.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된 자명한 진리의 범주 속에서 자유를 가장 높은 가치로 삼은 시대에 결정론은 한쪽 귀퉁이로 밀려나 이단이 되었다. 90세. 대체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나는 내 방 한 구석에 앉아 깃털엔 책장을 넘깁니다. 한 권 또 한 권 그렇게 책을 친구 삼아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나이 90이 되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다 떠나버린 컴컴한 집구석에서 쳇바퀴 인생을 삽니다. 특히 낮이 지나고 저녁이 오면 혼자 있는 밤이 미치도록 싫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고독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채 영원히 낮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또 어김없이 날이 밝습니다. 일이 살아있음이 참 슬픕니다. 뒤돌아보니 또 그 자리, 이 자리의 끝은 언제쯤일까요? 염치없게도 봉사단체 참 아름다운 동행에서 배달해주는 음식으로 기운을 내봅니다. 딱히 오가는 곳도 없지만 가보고 싶은 곳은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나서보지만 이내 바린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묘지볼 저도 해야 되는데 마음만 달려갑니다. 그렇게 도전해보지만 이제는 아픔만 더해갑니다. 그렇게도 정들지 않는 세상, 믿을 것은 오직 나밖에 없는데 그 신념 하나로 이래껏 살아왔는데 지금은 정말 힘이 듭니다. 왕년에 국사편찬위원회도 하고 교수도 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걸음도 못 걷고 오줌도 못 가누는 늙은 노인네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자존심만은 끝까지 붙잡고 싶습니다. 비록 비참한 환경이지만 품격 있는 나의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 살다 그리 죽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의 슬픔도 사라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동행의 나한의 대표와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혼자 다녔는데 걷기가 힘들어 신세를 집니다. 그리고 밥도 먹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은 게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꼭 사주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 구경과 맛있는 곰탕까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페이스북에 힘이 되는 좋은 글 그룹과 유튜브에 지성의 숲 채널은 행동하는 봉사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글은 올해 90세인 한모모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더미 집에서 의식을 잃고 자주 쓰러졌다 다시 깨어나시곤 합니다. 언제 고독사 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어르신입니다. 주민센터와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설득하지만 도시락 배달을 제외한 모든 도움을 거절하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진은 어제 봉사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